북한의 인민검사는 체제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수호하는 자리지만 실상은 권력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특권층과 보통 인민 사이에서 유연한 처리를 요구받는 현실 속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체포,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직위 박탈,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체제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필요한 존재라는 냉혹한 진실을요. 국경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이제 법의 집행자가 법을 어기는 도망자가 되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법률학부를 졸업한 박영철입니다. 평안남도 검찰소에서 인민검사로 근무를 시작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주로 맡았던 업무는 지역 단위 기업소의 경제사건 단속이었습니다. 생산계획 미달이나 자재 유용, 국가 물자 횡령 등 다양한 사건들을 조사했죠. 처음에는 모든 사건을 법조문 그대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급자나 지역 간부들이 찾아와 동무, 이 사건은 좀 유연하게 처리해주게 하며 손을 내미는 일이 잦았어요. 검사라는 직책은 나름의 특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량 배급에서 우선권을 받았고 난방용 석탄도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남들이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설 때 저는 별도 창구를 이용했죠. 봄이면 동네 주민들이 산나물을 캐러 가는 동안 저는 공식 출장 명목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점차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법의 집행자라기보다는 체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는 처벌받고 누군가는 봐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법이 아닌 지시와 관계가 우선했죠. 평안남도는 공업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도 다양했습니다. 공장장이 석탄을 빼돌려 중국 상인에게 팔거나 생산된 물품을 장마당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저는 점점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자들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생존을 위해 공장 물품을 훔친 사람과 수십 배의 가치를 빼돌린 간부가 같은 법조문으로 재판받는 현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체제의 일부였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검사로서의 경력이 쌓였고 동시에 체제의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지배의 도구였고 저는 그 도구를 다루는 기술자에 불과했죠.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남들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했어요. 평안남도 제철 공장의 자재 유출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 자재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 범죄로 생각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 한 중간 관리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비밀리에 중국 국경 근처에 집을 한 채 마련했더군요. 더 파고들자 그 뒤에 지역 도당 간부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시자였죠. 조사 기록을 정리하며 수첩에 메모하던 중에 검찰소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제 수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수첩이 여기에? 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철 동무, 이 사건은 여기서 중단하게, 위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 당황스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성된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식 기록에 남기지 말고 내부 처벌로 정리하게, 중간 관리자만 경징계하고 마무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몇 주 후 약속대로 중간 관리자는 사회주의 재산관리 소홀이라는 경징계를 받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듯 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정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역사에 남지 않는 죄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돌아갔죠. 도당 간부의 조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후에는 승진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반면 중간 관리자는 징계 후 외딴 공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공정한 처벌이 아니었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법에 대한 제 신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일을 하던 여동생이 보위부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휴가를 냈습니다. 여동생은 국경 지역에서 합법적인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위부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보위부는 별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의 직속 기관으로 검찰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럼에도 직함을 이용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부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검사 동무는 검찰 일이나 하시오. 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마시오.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청사를 나오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절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알게 된 사실은 여동생이 중국 상인에게 받은 외국 영상물을 몇몇 친구들과 함께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고 여동생은 반사회주의 문화 유포죄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죠. 법적으로는 분명 죄가 맞지만 그 처벌의 수위와 절차가 너무나 불공정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보위부를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건물 입구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상부에 호소문을 써보기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6개월 후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말랐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무엇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해도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후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여동생이 구금시설에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일을 계기로 저는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충실한 검사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업무는 예상보다 몸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특히 장기 출장이 잦았는데 춥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방의 숙소에서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것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동무,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합병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소에는 임시 휴직계를 제출했지만 계속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휴직 연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소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영철 동무,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네. 검찰소에서는 더 이상 동무를 기다릴 수 없다는군. 소장의 말투에서는 미안함보다 결정된 사실을 전달하는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복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리가 되었네. 그동안 수고했네. 소장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검사라는 직위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패였고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사업소에 보조인력 배치 명령서가 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강등이었죠. 검사에서 건설 현장의 서류 담당자로 월급은 3분의 1로 줄었고 배급량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건설 사업소에서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자재 입출고 기록을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출석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지식이나 판단력이 필요한 일은 전혀 없었죠. 그저 기계적으로 숫자를 적고 확인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넉넉했던 배급이 줄어들면서 가족의 식탁도 초라해졌습니다. 아내는 몰래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의 아내라는 지위도 사라졌으니까요. 밤이면 종종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했던 일들, 보지 못한 척했던 부정들, 그리고 여동생의 사건에서 느꼈던 무력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체제는 저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봉사하려 했던 사회의 실체였습니다. 아들 영민은 5년 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국가에서 선발된 인재였죠. 가끔 공식 편지가 오긴 했지만 내용은 항상 간결했고 검열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고 특히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영민아, 어떻게 전화를?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은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것은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조국을 배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해임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는 것도요. 더 늦기 전에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마도 통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였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머리는 반 이상 휘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체제는 이제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 결심은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제 건강 상태로는 더욱 위험했죠. 하지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탈출을 시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저는 국경지역 밀수 사건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들이 이제는 제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라 불리던 무역회사 출신 남성이었죠. 당시 그는 경미한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제가 정상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찾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최 반장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무역회사에서 물러나 국경지역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도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그를 만났을 때 최 반장은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검사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압록강 인근 도시병원 통행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검사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도와드리죠. 최 반장은 병원 통행증 위조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식 서류용지, 도장, 그리고 서명 등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압록강 인근 신의주 종합병원으로 전원치료 통행증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 신장 질환 치료를 위해 특수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간병인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떠나는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비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국경 경비대의 감시도 느슨해질 테니까요. 위조한 통행증을 가지고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실제로 병원에 가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신의주 종합병원으로 가시는군요. 병세가 많이 위중하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어 특수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종합병원에 들러 접수를 하고 간단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검사 후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최 반장이 알려준 숙소에 짐을 두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변의 한적한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3번 기침을 하자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는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건너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됐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이들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강이 아닌 결심의 강을요. 자정이 지나자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으로 이동하는 동안 비는 잠시 그쳤지만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명이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였죠. 빨리 타십시오. 소리내지 마시고요.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땅,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제 손만큼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쪽 강변이 점점 멀어지고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안내인은 빠르게 우리를 끌어당겨 육지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제 저 산길을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국경 경비대입니다. 빨리 숨으세요. 안내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주변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있던 방향으로 비추더니 잠시 후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는 것은 제 약한 체력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부축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운전사는 우리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로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운전사는 우리를 중국 국경 도시의 한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최 반장이 미리 연결해준 브로커가 찾아와 제3국 경유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여권을 가진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불법 위조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 또 다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때 법을 집행하던 검사가 이제는 법을 어기는 도망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이틀 후 비행기가 준비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고비를 넘겼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부 관계자들은 친절했지만 경계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탈북민 보호센터에서의 첫 주는 정착 교육과 면담으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조사관들에게 제 신분과 북한에서의 경력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검찰소의 인민검사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조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 탈북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한 사법체계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아는 한도 내에서 모두 답변했습니다. 한 조사관은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몇 개월간의 조사와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일반 사회로 나왔을 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아들과도 재회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몇 달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과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된 사법체계는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제가 과거에 단속하던 경제 범죄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장사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제가 법으로 처벌했던 많은 행위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고통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신장 질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미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질병이 여기서는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지식은 있었지만 한국 법체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법을 배우기 위해 야간대학에 등록했고 낮에는 작은 사무소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며 깨달은 것은 법의 본질에 대한 저의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법은 통제의 도구였지만 여기서 법은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제가 집행했던 법이
실은 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법학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책상에 앉아 법전을 펼칩니다. 북한에서도 법전을 보던 검사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법을 공부합니다. 과거에 저는 법의 글자만 봤다면 이제는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체제를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가장 두려운 조직으로 불리는 이곳의 요원들은 김씨 일가의 절대적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사상교육과 감시, 통제 속에서 체제의 적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작권들은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그런 보위성 요원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그가 왜 자신이 그토록 쫓던 배신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죠. 핵심 계층 출신인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할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평양 내 최고 시설을 갖춘 학교에 다녔고 식량난이 극심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국가보위성 훈련소에서의 2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끝없는 사상교육과 육체적 훈련, 무기 다루기와 잠입 기술, 외국어 능력까지.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훈련에 쓰러지는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죠. 아니,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저는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성익, 동무, 자네는 해외 공작권으로 선발되었네. 곧 중국 선양으로 파견될 걸세.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영예였습니다. 해외에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당과 수령님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임무는 선양 지역의 탈북자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에 능통했고 외모도 조선족과 구분하기 어려웠기에 완벽한 위장이 가능했습니다. 현지 신분증도 발급받았고 조선족 사업가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죠. 첫 임무에서 저는 6명의 탈북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오래 쫓던 탈북 브로커였죠. 제가 얻은 정보로 중국 내 탈북자 도움망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포한 여성 탈북자가 임신 중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제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포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후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알게 되면서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죠. 선양에서의 공작 활동은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중국 내 탈북자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보위성 내에서도 유능한 요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휴가 때면 평양의 가족들에게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언제나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지린성의 한 마을에서 탈북자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6살 난 딸아이였어요.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들의 위치를 보위성과 중국 공안에 알리고 체포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그 가족이 묵고 있는 농가 근처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고 아내는 딸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새벽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 절망에 빠진 부모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정말 조국의 배신자들인가? 그저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아 나선 것뿐인데 몇 주 후 저는 그 가족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이 어떤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들을 발견해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보면 더욱 그랬죠.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추적하던 한 젊은 여성 탈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농부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탈출하려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탈북자 지원 활동가로 위장해 접근했습니다. 왜 북한을 떠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장티푸스로 죽었고 저마저 죽을 순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배웠지만 이 여성의 현실은 그와 너무 달랐죠. 결국 저는 그 여성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임무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 후로도 몇몇 탈북자들을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흘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위험했습니다.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동정심이 충성심보다 커져갔던 겁니다. 제 일상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탈북자를 색출하는 보이성 요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몇몇 탈북자들에게 은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죠. 작은 경고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전한 은신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탈북자를 도울 수는 없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일부는 체포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중국 단둥 근처에서 한 어머니와 10살짜리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 어머니의 눈에 떠오른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제게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를 넘기지 마세요.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과거의 저였다면 즉시 그들을 체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48시간 안에 이곳을 떠나세요. 이 지역에 단속이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감사의 빛이 번쩍였고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선한 일을 했다는 진정한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보이성 내부에서 탈북자 네트워크에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몇몇 작전이 실패하면서 누군가가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저도 감시 대상에 올랐을 수 있었죠. 중국 선양에 새로운 상관이 부임했습니다. 강철민 부장이었죠. 그는 경력 20년의 베테랑 보위 부원으로 냉철하고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성익동무, 자네의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최근 들어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같구먼. 무슨 일이 있나?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더 조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더 복잡해졌고요. 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는 느낌이었죠. 때로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특히 가족 단위의 탈북자들에게요. 한 번은 임신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준 탈북자 중 한 명이 체포된 것이었죠. 그는 일본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그가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강 부장은 체포된 탈북자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네. 성익 동무. 체포된 탈북자가 우리 요원 중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누굴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곧 말할 거야. 우린 그런 배신자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알지? 강 부장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그 결과는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탈북자의 길을 이제 제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강 부장의 의심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제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제 활동에 대한 감찰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미행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직위가 한 단계 강등되었고 이유는 가족 교양의 부실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겠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평양으로 귀환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충성을 재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용없는 일이었죠. 체포 즉시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행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가족들도 연좌제로 고통받을 터였고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브로커 리밍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은밀히 접촉하고 있던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의 중간책이었죠. 선생님, 큰일입니다. 장윤희가 체포됐고 당신의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윤희는 제가 몇 달 전에 도와준 탈북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체포된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한가? 네, 우리 조직 내부 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보이성에서 당신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이틀 내로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머릿속에 평양에 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 뻔했죠. 하지만 체포된다면 어차피 그들도 연좌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도 탈출해야 할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을 배신한다니, 지금까지 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조국에 등을 돌린다니,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중앙역 앞 노점에서 만납시다. 노란 모자를 쓴 사람을 찾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의심을 살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됐죠. 우선 사무실에 들러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동료들과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내일 보자는 말도 건넸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강 부장은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다고 해서 다행이었죠. 오전 내내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매 순간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죠. 점심시간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중앙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선양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제 삶의 무대였던 이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낯선 두려움과 기이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기다렸습니다. 보위성 요원들이 이미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그때 노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세요. 말은 나중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저도 쫓기는 탈북자였으니까요. 제가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노란 모자의 남자가 제 등을 밀듯이 재촉했습니다. 낡은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탈북자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노란 모자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전 왕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도와보네요. 보위성 요원이었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과 같은 처지가 됐네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사냥하던 사람이 갑자기 함께 도망치자고 하니까요. 왕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광저우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넘어갈 겁니다. 당신은 조선족 사업가로 위장하세요. 신분증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건넨 위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김성훈, 길림성 출신 조선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에게 이런 위조 신분증을 압수했었는지, 이제는 제가 그것에 의존해 도망치고 있다니요. 보이성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특히 국경 지역은 경계가 삼엄할 겁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왕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단속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경로로 이동할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쫓던 방식을 알고 있으니 그 허점도 알고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제 전문 지식이 이제는 탈출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2번 경찰 검문소를 만났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긴장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매 순간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죠. 광저우에 도착한 우리는 항구 근처의 허름한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마도 제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자는 보이성 놈이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지만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왕진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냐? 함정일지도 몰라. 한 남자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맞습니다. 저는 보이성 요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를 체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이제는 같은 길을 가고 있고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상 과거는 접어두자.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적대감은 줄어들었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12명의 탈북자가 비좁은 배 안에 몸을 숨겼어요. 저는 이런 배를 얼마나 많이 단속했었는지 이제는 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마구 흔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뱃멀미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 너머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마침내 베트남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해안에서 내려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브로커를 만났어요. 베트남인이었는데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워 라오스 국경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다행히 왕준이 도움을 주었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라오스를 지나 태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밀림속을 헤치고 때로는 국경 순찰대를 피해 기어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거의 체포될 뻔했지만 다행히 뇌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보호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고립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보이성에서 했던 일들, 탈북자들을 체포했던 일, 그리고 나중에 몇몇을 도왔던 일까지.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 속에는 경계심이 있었죠. 성익 씨, 한국으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도착하면 일정 기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철저한 검증은 필수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남겨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제 탈북 소식에 그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여동생 현아는 그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제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출구로 안내되었습니다. 일반 입국자와는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이었죠. 검은 승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성익 씨, 저희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지금부터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번화한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 배운 남조선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은 마치 또 다른 형태의 감옥 같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구금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지만 자유가 제한된 것은 마찬가지였죠. 매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활동, 보이성에서의 임무, 탈북 과정, 모든 것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신문관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왔던 사람들 중 한국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2년 전 선양에서 도왔던 최미영 씨와 그녀의 아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었다 하고 증언하는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 끝에 저는 마침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원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하기, 은행 계좌 개설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교육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제 손에는 정착금과 함께 새 주민등록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적힌 이름 옆으로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순간이었죠. 첫 번째 직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자원봉사였습니다. 저는 탈북자 구출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자문역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보위성의 활동 방식, 중국 내 감시망의 구조, 안전한 탈출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죠. 처음으로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특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여성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양 황해북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 현아의 대학 동창이었던 겁니다. 현아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아는 어떻게 지내나요?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탈북한 후 가족들은 모두 평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은 함경북도의 탄광 지역으로 추방됐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적 이유로 추방된다는 것은 사실상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아는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아는 2년 전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하지만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해요. 지금은 중국 농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동생이 탈북했다고? 그것도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전 세계가 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허베이성 어딘가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곳을 지나오면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의 활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증언 활동도 계속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여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국정원과 여러 탈북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탈북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의 투쟁은 더욱 개인적이고 절실해졌습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남겨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알리고 인권을 외치는 이 싸움은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쫓던 사람들도 있고 제 여동생처럼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그들 모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보위성의 성익이 아니라 진실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북한 보위부, 그들은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한 보위부 요원이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3대째 보위부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받은 엘리트 요원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27이죠. 저희 집안은 3대째 보위부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위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고 자연스레 그 세계가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보위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정호야, 보위부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야. 너도 나중에 훌륭한 요원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엄청난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위부에 들어가겠다고 일찍부터 마음먹었어요. 평양중앙보위부 수사과에 들어간 뒤 저는 엘리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훈련 성적도 좋았고 윗선의 신뢰도 받았죠. 제 주된 임무는 주민 감시와 탈북자 색출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배치됐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보위부 동료들은 각자 활약을 뽐내며 높은 점수를 얻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스스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주로 체포된 사람들을 볼 때 커졌습니다. 제가 지침에 따라 붙잡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전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계형 탈북자였어요. 단순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국경을 넘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보위부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자는 무조건 반역자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대로 취조하고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그 느낌을 가라앉히고 이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다 하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붙잡힌 탈북자가 저를 붙들고 울며 호소했어요. 나는 아이들을 살리려다 어쩔 수 없었소 하고 절실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건 사정이 안 통하는 문제다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런데도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떠올라서 밤새 뒤척이기도 했어요. 그 시점부터 제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원칙과 규율이 옳은 건지, 사람의 삶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파일 정리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잡다한 문서와 기록물, 압수물품 등을 분류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묵묵히 일하다가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왠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컴퓨터에 연결해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USB 안에는 보위부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성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그 문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처형된 진짜 이유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미국과 남조선 간첩들의 음모에 휘말려 돌아가셨다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웅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주민들을 몰래 도왔어요. 식량이나 의약품을 빼돌려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정치 범수용소에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기록을 삭제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행위가 발각되어 반역자로 몰렸다는 겁니다. 문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되었다니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고발한 사람의 이름도 문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했던 상관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친분이 깊어 보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던 건 바로 그 상관이었죠. 저는 하염없이 문서를 읽다가 서류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당장이라도 아버지 사진을 찾아보며 울고 싶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다 주변 동료의 시선을 의식해서 꾹 참았습니다. 보위부 내부 사무실에서 함부로 울면 금방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종종 늦은 밤에 사라지곤 했어요. 어머니가 또 어디 가셨냐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일이 좀 많아 하고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저는 그걸 업무량이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아버지는 분명 주민들을 돕느라 위험한 일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과 동시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가 하는 큰 의문이 들었죠. 당시 저는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제가 승진도 빠르게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 역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알게 된 이상 제 안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숙청시킨 그 구조 속에서 저도 눈 감고 그대로 일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무렵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인 윤혜선을 감시하라는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윤혜선의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 있고 그녀 역시 동조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였죠. 저는 병원 근처에 잠복하며 윤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 휴식 시간도 아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부 지침에 따르면 윤혜선이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려고 움직이면 바로 체포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윤혜선이 지금 어디 아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리더군요. 감시 대상자인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윤혜선이 병원 문서실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숨어서 엿들었는데 전화를 하며 아버지를 살리려면 결국 이 길밖에 없네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탈북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탈북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직감했죠. 원칙대로라면 당장 보이부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윤혜선이 탈북할 가능성이 높으니 곧 조치를 취하자 하고 알려야 했어요. 그럼 저는 쉽게 포상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면 제 마음 한쪽에서 또다시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건가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어쩌면 윤혜선을 체포하기보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보이부 요원으로 살아온 저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병원 인근에서 윤혜선을 몰래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상부 동료 한 명이 김정호 동무, 요즘 너는 왜 그리 수사가 늦어 하고 타박을 주더군요. 빨리 성과를 내야 승진할 텐데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구나. 윤혜선이 탈북을 시도하는 즉시 보고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 문서를 다시 펼쳐본 뒤 저는 오히려 윤혜선을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더는 주민을 괴롭히는 쪽에 설 수 없다 하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 앞에서 윤혜선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도 모르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윤혜선이 깜짝 놀라서 경계했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호요. 사실 평양중앙보위부 소속인데 윤혜선,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윤혜선은 경악하며 뒷걸음질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 없겠죠. 저도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근처 후미진 골목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탈북을 한다면 꼭 무사히 떠나야 해요. 나도 같이 떠나야 할 것 같소. 윤혜선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요. 아버지를 잃고 깨달은 게 있소? 하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긴 변명을 할 겨를이 없었죠. 윤혜선은 떨리는 눈으로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겨우 믿어보겠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윤혜선은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몰래 빼돌린 USB 문서를 챙겼습니다. 이걸 나중에 남한 측에 넘기면 아버지가 행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증거 삼아 망명을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건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반역자가 되고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어야 하잖아요. 수많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위부 동료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잡아들였던 탈북자들까지 전부 겹쳐 보였죠. 그래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일정에 맞춰 윤혜성과 만난 뒤 우리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밤중에 기차를 타기도 하고 때론 도보로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국경 인근에선 검문이 심해져서 저는 보위부 신분증을 이용해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상부에서 아직 제가 탈북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시기여서 가능했죠. 며칠이 걸려 두만강 부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추위도 심했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에 스며 있었죠. 두만강 언저리에 도착하니 강이 얼어있긴 했지만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순찰병들이 손전등을 흔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눈에 띌 상황이었어요. 밤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저는 국경수비대의 교대 시각과 경계구역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으니 그걸 활용해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잠복해 있는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 상부에서 의심한다면 미리 대기조를 파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 얼어붙은 눈밭에서 떨고 있으니 이대로 얼어 죽는 게 아닐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드디어 교대 시각이 다가왔고 정막이 감도는 틈을 타서 강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이 얼마나 미끄럽던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크게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서로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강제 북송될 수 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안에서 망명자를 색출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목숨만 건졌다는 안도감에 둘 다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저는 해선을 살펴보며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해선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일푼에 갈 곳도 없이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전에 체포한 적 있는 탈북자 브로커 박성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중국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남한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그를 잡아들인 뒤 풀려난 적이 있었죠. 저는 무작정 박성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하고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과거 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지 모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우리는 어떤 지인의 소개로 박성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박성우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동무, 미안하오. 지난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소. 하지만 나도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소. 도와줄 수 있겠소? 하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분위기가 몹시 어색했지만 박성우가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배신감이 크지만 나도 언젠가 너처럼 절박한 순간이 있었단 걸 아니까. 한 번 믿어보지. 박성우 덕분에 우리는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중국 공안이 검문하는 것을 지날 때마다 박성우가 위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거나 뇌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소리소문 없이 납치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는 베이징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외버스나 택시, 트럭을 얻어 타기도 하면서 이동했죠. 그렇게 며칠 밤낮을 달려 태국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길 중간중간 공안 검문이 심했고 돈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해선이 탈진 직전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내가 해선을 이런 고생에 끌어들인 건 아닌가 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탈출을 결심한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죠. 결국 태국에 도착하자 우리는 현지 이민당국에 자수했습니다. 강제 추방은 되지 않을 거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운이 좋았는지 태국 당국이 우리를 별도로 수용하면서 신문을 진행했고 탈북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고 저는 보이부 출신이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적인 난민지원단체도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대기 후 남한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혜선의 손을 잡고 계속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한 땅에 가는 건가 하고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창문 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보이는데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착륙 순간 저는 가슴이 뛰어 잠시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남한 사람들이 일행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긴 어려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검증과 조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한 국정원에서 저희를 조사했습니다. 보이부 출신이니 북한의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했죠. 저는 미리 챙겨온 USB 문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당신이 보위부에서 직접 무슨 일을 했는지 털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호나 법적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제가 한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자백에 가까웠죠. 그러면서 제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혜선도 따로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행렬,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넘쳐나는 음식들, 모두 신기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우유부터 과자, 도시락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싸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악행들이 계속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매일 밤 붙잡힌 탈북자들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인지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혜선이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정호 씨,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자고요 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와 혜선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온 데다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이 무척 소중했어요. 보이부 요원으로 살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혜선 역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채 떠나온 것에 대해 죄책감이 크지만 남은 삶이라도 보람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대외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국제회의에 나가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보위부의 구조와 잔혹함을 전하면 사람들은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저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위험한 순간도 있어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이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협박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로 해킹 시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의 제 모습, 보이부 요원으로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추적하던 제가 떠올라서 오싹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로부터 숨어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혜성과 저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둘 다 아직 높은 수입을 올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배고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처음 맛보는 음식이나 문화를 체험할 때면 서로 웃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파는 분식을 사 먹고 이렇게 싸고 맛있는 게 있다니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면 낯설고 신기한 장면들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합니다. 이런 평범한 삶이 주는 소중함이 저나 혜선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는 박성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성우도 여전히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 브로커로 일하고 있었지만 저처럼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더군요. 통화에서 박성우가 동무, 네가 남한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얼굴 보자 하고 말했어요. 저는 울컥했죠. 과거에 제가 그를 체포한 적이 있는데도 박성우는 저를 구해주었고 지금도 제 안부를 걱정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박성우에게 꼭 무사히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고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작은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점차 사람 냄새 나는 삶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보이브에서의 훈련은 철저히 명령과 복종, 감시와 처벌을 강조했죠. 저는 그 체계에 길들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누리던 권력이나 지위는 다 쓸모없는 허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겠죠. 물론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늘어나서 언젠가는 북한 내부에서도 억울한 죽음이나 숙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지면 저는 반드시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묘비를 만들어 제대로 추모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들과 나라를 지키려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북한에서 탈출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보이브 요원이었던 제가 북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작은 변화의 신호일 테니까요. 혜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웃고 떠드는 지금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기적 같고 소중합니다. 그 기적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브 시절 사람들을 짓누르고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그들의 눈물을 닦고 삶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멀고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따라다니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곧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여기까지 온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아버지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